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정리 12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본사 11번째 시간에 일본이 만주 먹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당시 상황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만주 먹고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가 일본을 좋지 않게 봤는데 일본이 중일전쟁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래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맹비난이 있었고요. 일본이 이렇게 욕은 또 욕대로 먹으면서 중국 안에서의 전쟁은 자기 뜻대로 되지는 또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항도 완강했었거든요. 이래서 전선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먹고 자신들이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자기들은 좀 쉽게 먹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했거든요. 2차 대전 상황에서. 이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배하던 프랑스, 이 식민지 본국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러자 일본은 큰 저항 없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먹을 수 있겠다. 이래서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하고 들어왔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와 그 다음에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해 버립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과 석유가 엄청 필요한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또 미국에서 석유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미국의 조치는 일본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1940년 지나는 상황이었는데 41년이 돼서는요, 미국이 영국, 중국,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ABCD 포위망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A, 아메리카죠. 미국. 그 다음에 B, 브리튼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C, 차이나죠. 중국이고. 그 다음에 더치, D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국가가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한 겁니다. 전략 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는데요. 이렇게 압박을 받은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죠. 중국에서 철군해라.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와 맺었던 삼국 방공협정 파기하라. 이렇게 미국이 조건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에서 철군하는 건 안 될 일이었어요. 일본은 당시 중국에서 이미 전쟁을 많이 수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뺀다는 것은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자존심에도 크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요. 일본 군부의 위치가 흔들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중국에서 군대를 뺀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서 절대 군대를 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히려 미국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을 기습해서 큰 타격을 입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었는데 기습이라면 이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 미국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에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장악을 하면 미국이 회복해서 일본과 싸움을 다시 한다 해도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강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계획대로 선빵 날리는 데 성공을 했죠. 미국 태평양 함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선빵 날리고 그리고 계획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전선을 확대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분노에 차 넘치고요. 일본을 향해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웠는데 그런데 이 자와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감에 더욱 넘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일본이 계산했던 것보다 미국의 회복력은 훨씬 빨랐습니다. 이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이 와해됐던 태평양 함대, 이 무너졌던 전함들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일본 본토를 폭격을 하게 되는데요. 1942년 4월 18일 미국은 항공모함에 폭격기들을 싣고 일본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 공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명 둘리틀 공습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 공습으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본토를 공격당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의 천황, 왕이 살고 있는 도쿄를 공격당했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충격 속에서 일본이 반격을 하기 위해 19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미드웨이 지역은요, 하와이 서쪽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해요. 앞으로 미국이 일본을 또다시 공격할 때 어떤 그 발판이 되는 지역을 일본이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하와이를 이제 먹을 건데 하와이 점령할 때 교두보, 전략적 교두보가 될 위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아모 해독을 통해서 일본의 미드웨이 공격을 미리 감지했고요. 그 다음에 전투 과정에서 미국이 운 좋게 일본의 항공모함을 먼저 발견을 해서 폭격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박살난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잃게 되고요. 미국은 1척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비행기를 248기를 잃게 되는데 미국은 150기를 잃었고요. 전사자는 미국이 일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패배로 끝난 게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는 싸움이 19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 전개가 된 과달카날 전투라는 겁니다. 이 과달카날 지역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있는 그 섬인데요. 이 섬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이 이 솔로몬 제도 몇 개 섬에다가 자기네들 기지를 만들어요. 정찰 기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장도 만들었는데 이 과달카날에 만들어지는 비행장을 미국이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2년 8월에 쳐들어가게 되고요. 미국이 일단 점령을 했는데 그 후 일본이 또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했는데 결국 이 6개월의 싸움 끝에 미국이 압승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런데 과달카날 전투 직후에 유럽에서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연합국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점점 일본에게 전세가 안 좋게 돌아가죠. 결국 일본은요, 전선을 인도로 또 바꾸게 됩니다. 인팔 전투라는 걸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가 44년 3월이었는데 인도는 영국령이었죠. 영국 영토였는데 일본이 거기를 친 겁니다. 특히 이 인팔이라는 지역은요, 인도 동북부인데요. 여기서 연합국이 중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한다면 중국 안에 있는 이 중국 군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쪽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영국군과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일본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이 주도권도 상실을 하게 돼요. 초반에 선빵 날리고 자만심에 빠졌던 일본은 계속 삽질하다가 곤경에 빠져가고 있네요. 44년 7월에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사이판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뺏어갔던 필리핀도 미국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일본은 점점 곤경에 빠져가고 전투기도 부족해서 이때부터 막 카미카제 특공대 나오는 겁니다. 자폭 폭격기 날리는 거죠. 미국 항공모함에다 그냥 때려 박는데 수많은 조종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잘 훈련된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에서 많이 소실됐고 이 가미카제에 동원되는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훈련병들 뭐 이런 애들이 또 많았어요. 아무튼 이들 동원해서 미국 항공모함에다가 폭탄 싣고 때려 박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희생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에게 큰 타격을 또 주지는 못하는 게 가미카제 특공대였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렇게 일본은 삽질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필리핀까지 들어온 미국은요, 일본 본토를 노리게 됩니다.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 전략적
거점인 이오지마 섬 지역을 미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오지마 지역은 일본 본토 남쪽에 있는 섬으로 일본이 당시 거기다가 비행장하고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군 비행기들이 일본 본토로 쳐들어갈 때 이오지마에서 탐지를 해서 걔네들 쏴 떨어뜨리려고 이오지마에다 그렇게 기지를 만든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오지마를 먹어야 일본 본토를 잘 습격할 수가 있습니다. 폭격기가 갔다가 또 돌아올 때 이오지마를 비상 착륙 지점으로 활주로도 만들 그럴 미국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오지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미국이 이오지마를 점령을 해 버립니다. 이 이오지마 전투가 4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전개가 됐고요. 이 전투 전개되는 그 45년 3월에 미국은 도쿄 대공습을 감행합니다. B-29 폭격기로 도쿄를 박살을 내요. 대폭격을 해버렸죠. 이때가 또 45년 3월이었고, 그리고 그 직후 45년 4월에는 오키나와도 미국이 공격을 합니다. 45년 4월부터 6월 달까지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이 오키나와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키나와 전투가 전개가 되던 4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의 동맹국 독일마저 항복을 하자 이제 연합국은 일본에 오로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독일도 항복하고 미국이 오키나와도 점령한 직후인 45년 7월 달에 연합국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항복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 상황인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 날리는 겁니다.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첫 발을 떨어뜨렸죠. 엄청난 피해를 일본은 보게 됐는데,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3일 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발 더 떨어뜨립니다. 엄청난 피해가 또 벌어졌죠. 일본은 이제서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천황 그 덴노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신앙심으로 버티는 차원도 있었어요. 또 군부가 워낙 완강하게 또 항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 군국주의를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또 강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항복을 결국 결정을 하게 되고 8월 15일 날 항복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보수 군부 세력은 도저히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봅니다. 8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일본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육군 수뇌부가 쿠데타 세력들을 설득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 포기를 결국 그날 밤에 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을 거치고 나서 8월 15일 날 극적으로 일본은 항복 방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가 45년 8월 15일이었고, 그해 9월 2일에 미주리호에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주리호 갑판에서 항복 문서를 서명한 그 시점부터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도쿄에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일명 SCAP가 설치가 되고요. 이걸 GHQ라고도 부릅니다. 제네럴 헤드쿼터라고 부르게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에 연합국 군 최고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통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GHQ는 이 일본의 민주화, 그 다음에 일본의 비무장화를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대를 해체시켜버리고요. 군국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벌들, 여기서 말하는 재벌들은요, 군수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이 군수기업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미국에 의한 일본 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46년 1월 1일 쇼와 덴노, 당시 쇼와 천황이죠. 히로히토 일본 왕입니다. 이 양반이 나와서 천황 인간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동안 천황을 신격화했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 인간이었어요. 이걸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6년 5월 달에는 도쿄 재판, 일명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 전범 처리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어요. 주요 전범 2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도조 히데키 등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받고 사형당해야 될 일본 왕 히로히토는 이 재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가 재판에서 빼줄 테니 인간선언해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일본 왕은 재판을 모면을 하고 이후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6년 11월에 일본에서 신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이 또한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천황을 단순한 상징적 존재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천황의 권위를 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주권 재민, 그 다음에 인권 강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 신헌법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을 아베 총리가 이걸 또 개정하려고 또 난리를 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훗날 또 일본 현대사 볼 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렇게 찌질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는 패전국, 전범국 일본이 1950년대를 거치면서 갑자기 부활하게 됩니다. 패전국, 전범국 이렇게 찌질하게 그냥 짓밟혀야 되는 일본이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를 이용해서 또 6.25라는 우리의 가슴 아픈 전쟁을 이용해서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